안녕하세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에 대해 알아보고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방법인 임포턴스 샘플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 강화학습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쌀사와 큐 러닝 알고리즘의 변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DRL이 무엇인지, RL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DRL의 주요 발전 과정까지 다룰 겁니다. 첫 번째로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Temporal Difference Learning T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은 강화학습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으로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을 줄여서 TD라고 부르겠습니다. TD는 시간차 학습 방법으로 에피소드 전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몬테카를로와 달리 매 단계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한 스텝만을 보고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TD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쌀사와 큐러닝이 있습니다. 먼저 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쌀사는 온 폴리시 알고리즘입니다. 이 말은 에이전트가 행동을 선택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입실론 그리디와 같은 탐색 방법을 통해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Q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로 인해 쌀사는 현재 정책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Q러닝은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은 최적의 행동을 목표로 하여 다음 상태에서 가장 높은 Q 값을 갖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실론 그리디 방법을 사용해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Q러닝은 항상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Q러닝이 더 빠르게 학습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쌀사보다 성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지만 모두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최적의 정책을 찾기 위해 Q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TD의 장점은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아도 매 스텝마다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TD가 온라인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몬테카를로 방법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쌀사는 현재의 정책에 따라 안정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Q러닝은 최적의 정책을 목표로 하여 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가진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Importance 샘플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온 폴리시와 오프 폴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다루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학습하고자 하는 정책을 타겟 폴리시라고 하며 에이전트가 행동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정책을 비헤이비어 폴리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온 폴리시로 작동합니다. 온 폴리시는 비헤이비어 폴리시와 타겟 폴리시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선택할 때 사용한 정책과 학습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Importance 샘플링입니다. Importance 샘플링은 말 그대로 행동을 선택할 때의 정책과 학습하려는 정책이 다를 때 이 차이를 보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샘플링할 수 있는 분포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목표로 하는 분포의 기대값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샘플링하기 어려운 분포 px 대신에 샘플링이 쉬운 다른 분포 qx에서 샘플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px와 qx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px를 qx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주게 됩니다. 이 비율을 Importance Weight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샘플링이 쉬운 분포에서 데이터를 얻으면서도 원래 목표했던 분포에 맞게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강화학습에서 오프 폴리시 학습에 사용됩니다. 강화학습에서는 비헤이버 폴리시 뮤와 타겟 폴리시 파이가 다를 때
임포턴스 샘플링을 사용해서 두 정책 간의 차이를 보정합니다. 이 경우 임포턴스 샘플링 레이티오를 사용하여 각 에피소드의 경로 확률을 조정합니다. 이는 타겟 폴리시인 파이 아래에서의 경로 확률을 비헤이비어 폴리시인 뮤 아래에서의 경로 확률로 나눈 값입니다. 이러한 비율을 사용해서 오프 폴리시에서의 몬테카를로 또는 템포럴 디퍼런스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 폴리시 몬테카를로의 경우 에피소드 전체에 대해 중요 샘플링 보정이 적용되고 오프 폴리시 TD의 경우 단일 스텝에 대한 중요 샘플링 보정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임포턴스 샘플링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몬테카를로 방법과 같이 샘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이러한 분산 증가는 학습의 수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에서는 매 스텝마다 한 번의 임포턴스 웨이스트만 곱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관점에서 몬테카를로와 T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에서는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얻는 반환값 GT를 사용해서 Q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GT는 에피소드 전체의 반환값이므로 결과적으로 바이어스는 없지만 베리언스가 크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TD 방법에서는 한 스텝 뒤의 보상과 Q값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Q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은 편향된 추정치일 수 있지만 베리언스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약간의 편향이 생기지만 더 안정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강화 학습에서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됩니다. 임포턴스 샘플링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임포턴스 샘플링은 온 폴리시에서 오프 폴리시로 학습을 전환할 때 정책 간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산 증가에 따른 학습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D 방법이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강화학습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TD에 대해 알아보고 살사와 Q러닝 알고리즘의 변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화학습의 예시를 통해 TD와 몬테카를로 방법을 비교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문제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경로에서 리워드는 0입니다. B에서 터미널 스테이트로 갈 때는 두 가지 결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1, 다른 하나는 0의 리워드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는 트랜지션 확률이 unknown MDP라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TD와 몬테카를로를 비교해보면 스테이트 B에서 시작하는 경우 두 방법 모두 동일하게 VB는 0.75로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B에서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는 한 스텝만 있기 때문에 TD와 몬테카를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스테이트 A를 고려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TD 방법에서는 A에서 B로 이동한 후 B의 상태를 사용해 VA를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TD는 VA는 0.75로 예측합니다. 반면에 몬테카를로 방법은 A에서 시작하는 샘플이 하나뿐이라 그 샘플의 결과에 따라 VA는 0으로 예측합니다. 즉, 몬테카를로 방법은 에피소드 전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을 때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시에서는 TD가 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에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TD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사와 Q러닝의 차이를 클리프 워킹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리프 워킹 문제는 강화학습에서 살사와 Q러닝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예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은 격자 모양의 환경에서 S에서 출발해서 G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클리프 구간은 S와 G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에이전트가 이 구간으로 떨어지면 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즉, 해당 예시에서는 매 스텝마다 마이너스 1의 벌점을 받으며 클리프에 떨어지면 큰 벌점이 마이너스 100을 받는 상황입니다. 먼저 옵티멀한 경로를 생각해보면
직진해서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로가 되겠죠. 따라서 보상의 합이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하지만 입실론 그리디 탐색 전략에 따라 에이전트가 클리프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경로를 생각해보면 절벽에서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절벽에 떨어질 위험은 줄지만 더 많은 스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마이너스 1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살사와 큐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해당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사는 입실론 그리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행동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확률로 탐색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위험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큐러닝은 다음 상태에서 가장 높은 Q값을 갖는 행동을 선택하는 최적 정책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입실론 그리디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큐러닝은 그리디한 행동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입실론 그리디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클리프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큐러닝은 목표로 하는 최적 경로를 고수하려 하지만 입실론 그리디 정책에 의해 때때로 위험한 경로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살사보다는 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면 살사는 더 안정적인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보상의 합이 안정적이고 더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큐러닝은 초기에는 최적 경로를 따르려다가 탐색 중 클리프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서 보상의 합이 낮고 불안정한 결과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학습이 안정화되지만 여전히 살사보다 성능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살사와 큐러닝의 변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선 expected 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pected 살사는 살사와 큐러닝의 장점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서 모든 가능한 행동의 기대값을 사용해 Q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큐러닝과 유사하지만 모든 행동을 고려하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을 고려해 기대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일관된 학습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은 상태와 행동, 보상이 있다고 합시다. 맥스 연산을 통해 큐러닝에서는 행동 선택 방법을 나타내게 되는데 큐러닝은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 중 가장 높은 Q값을 갖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EXP 연산을 통해 expected 살사에서 사용되는 기대값 계산을 하게 되고 expected 살사는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대해 기대 Q값을 계산해서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expected 살사는 업데이트 수식을 아래와 같이 갖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 A바 ST 플러스 1은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에서의 행동 A가 선택될 확률입니다. 이 수식은 큐러닝처럼 단순히 하나의 최적 행동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행동의 기대값을 고려해서 더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expected 살사는 모든 가능한 행동의 기대값을 고려하기 때문에 살사보다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큐러닝이 초기 단계에서 불안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살사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며 큐러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행동에 대해 기대값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살사나 큐러닝보다 계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expected 살사는 살사와 큐러닝의 중간에 위치한 알고리즘으로서 학습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특히 초기 학습 단계에서의 불안정을 줄이고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블 Q러닝에 대해 알아볼게요. Q러닝은 각 상태 행동 쌍에 대해 최대 Q값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맥스 연산이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Q값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평가는 특히 초기 학습 단계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알고리즘이 느리게 수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블 Q러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으로 두 개의 Q 테이블 Q1과 Q2를 유지하여 이들 간의 상호 평가를 통해 Q값을 더 정확하게 추정합니다. 더블 Q러닝의 진행 과정을 알아볼게요.
먼저 모든 상태와 행동에 대해 Q1SA와 Q2SA를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터미널 상태에서는 Q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에피소드마다 상태 S를 초기화합니다. 에피소드의 각 단계에서는 행동 A를 선택할 때 입실론 그리드 정책을 사용해서 Q1과 Q2를 기반으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환경에서의 행동 A를 실행하고 보상 R과 다음 상태 S'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후 Q 값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Q1 또는 Q2를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때 두 개의 Q 테이블을 교대로 사용해서 한 테이블은 행동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고 다른 테이블은 그 행동에 대한 Q 값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Q1은 Q2의 행동 선택에 사용되고 Q2는 Q1의 행동 선택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테이블의 Q 값이 다른 테이블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후 현재 상태 S를 다음 상태 S'으로 업데이트하고 위 과정을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런 더블 Q 러닝은 두 개의 Q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에 의해 독립적으로 평가돼서 Q 값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줄입니다. 따라서 과대평가가 줄어들면서 알고리즘이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Q 러닝에 비해 학습 과정이 더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더블 Q 러닝은 과대평가 문제 해결, 빠른 수렴, 안정성 향상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D 람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D 람다는 n스텝 리턴 개념을 도입해서 몬테카를로와 TD의 중간 단계로 n스텝 후의 리턴 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람다는 가중치로 작용하여 각 n스텝 리턴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n스텝 리턴은 상태 업데이트 시점에 대한 학습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원스텝 리턴은 다음 상태만을 보고 학습하며 n스텝 리턴은 n개의 스텝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합니다. 몬테카를로 리턴의 경우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스텝을 포함해서 학습합니다. 따라서 TD 람다는 몬테카를로와 TD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중치인 람다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운 미래의 스텝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람다의 값이 1에 가까우면 전체적인 스텝을 골고루 보게 됩니다. TD 람다는 이러한 람다 리턴을 활용해서 학습하게 되며 람다 값을 조절함으로써 학습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TD 람다의 업데이트는 우측 하단의 수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G 람다 T는 모든 n스텝 리턴을 1-람다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결과입니다. 람다를 조절함으로써 몬테카를로 방법과 TD 방법의 중간 정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람다가 0에 가까울수록 1-스텝에 집중하여 빠르게 학습하며 1에 가까울수록 전체 에피소드에 대한 학습을 수행합니다. TD 람다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람다를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RL이 기존의 RL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까지 알아볼게요. RL은 일반적으로 테이블러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는 상태와 행동상, 즉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Q 값을 테이블에 저장하고 이 테이블의 값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최적의 정책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몬테카를로, 살사, 큐러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러 업데이트 메소드에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상태와 행동의 조합이 너무 많아지면 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메모리 문제를 일으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12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각 관절의 각도가 상태 변수가 되며 가능한 모든 각도 조합을 테이블로 기록하려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처럼 상태와 행동의 조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입니다. DRL은
Function Approximation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Q 값이나 정책을 테이블에 기록하는 대신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값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대한 상태 공간이나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DRL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딥큐 네트워크인 DQN, 폴리시 그레디언트, A3C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RL은 상태 행동쌍을 테이블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계산 자원이 제한적일 때 테이블의 크기가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DRL은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Q 값이나 정책을 근사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말한 대표적인 DRL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큐 네트워크 DQ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QN은 Q러닝과 딥러닝을 결합한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으로는 특정 상태를 받아들이고 뉴럴 네트워크가 해당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대한 Q값을 출력합니다. 이때 상태 공간이 아무리 커도 Q테이블을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를 예측해주기 때문에 DRL은 큰 상태 공간이나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DQN은 전통적인 Q러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 제한 메모리,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와 타깃 네트워크를 도입했습니다. 경험 제한 메모리는 에이전트의 경험을 저장하고 이 경험을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상관성을 줄이고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타깃 네트워크는 일정 간격으로 업데이트되어 학습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리인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책 자체를 근사화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최적의 정책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상태를 받아들이면 각 행동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여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은 직접적으로 최적의 정책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Asynchronous Advantage Actor Critic, 줄여서 A3C라는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A3C는 Q 값과 정책을 동시에 근사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액터 크리틱은 액터와 크리틱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액터는 정책을 결정하여 행동을 선택하고 크리틱은 선택된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해서 액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A3C는 여러 에이전트가 병렬로 학습을 수행해서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A3C 또한 상태 공간이나 행동 공간이 크거나 연속적인 경우에도 안정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RL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RL은 왜 중요할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 기존의 RL에 비해 딥러닝이 포함된 형태니까 딥러닝의 기능이 좋기 때문이겠죠? 딥러닝은 빅데이터와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DRL은 게임, 로봇공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DRL은 RL에서 딥러닝의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의 RL이 다루기 힘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DRL을 통해 고차원의 상태 공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제어 문제에서 수많은 상태 변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금융, 자율주행 등에서 매우 복잡한 대규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로봇공학에서는 DRL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로봇은 매우 복잡한 상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RL 방식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상태를 다루기 어렵지만 DRL을 통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RL이 큰 주목을 받게 된 사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들로는 DQN과 알파고를 들 수 있습니다. DQN은 한정된 상태 공간에서 출발해 대규모의 상태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아타리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을 선보였었습니다. 알파고는 CNN과 RL을 결합해서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사례로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DRL의 주요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기초는 Trial and Error Learning에서 출발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Law of Effect는 학습의 기초 원리를 제시했으며, 이후 MDP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학적으로 최적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는 현대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딥러닝의 역사는 1943년 인공신경망의 초기 개념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1957년 퍼셉트론의 개발로 초기 형태의 인공신경망이 구현되었습니다. 이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와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개발되며 딥러닝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CNN과 RNN의 등장으로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며 현재의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이후 DRL은 이 두 가지 분야의 결합을 통해 더욱 강력한 학습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딥러닝의 강력한 표현력과 강화학습의 적응성을 결합해서 DRL은 복잡한 환경에서의 학습과 의사결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DRL 알고리즘으로는 2013년에 등장한 DQN이 있었죠. 이 알고리즘은 이전에 설명했던 아타리 게임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며 DRL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라는 DDPG와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TRPO와 같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연속적이고 복잡한 상태 공간에서의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6년에는 A3C와 알파고가 큰 주목을 받았고, 특히 알파고는 CNN과 RL을 결합해서 바둑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DRL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과 2018년에 등장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와 Maximum of Posteriori Policy Optimization MPO와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개발되면서 DRL의 효용성과 안정성이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Temporal Difference Learning과 Importance Sampling에 대해 예시들을 통해 알아보고 DRL의 주요 발전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DQN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DQN의 같은 계열인 듀얼링 DQN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